안녕하세요.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. 오늘은 부자들이 돈 버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돈 버는 방법,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일치시키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돈은 간단하게 돈 버는 법, 유지하는 거, 쓰는 거,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유지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자가 정말 되냐 안 되냐가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. 너무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.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. 돈 버는 법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으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져요. 월급쟁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월급쟁이는 매달 월급을 받죠. 그런데 그 월급을 받을 때 내가 노력을 더 한다고,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내 월급이 그렇게 막 변할 수 있을까요? 아마 변할 수 없을 거예요. 물론 내가 이직을 한다거나 딴 데를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몇 천만 원 수준이지 내 월급에 뭐 2배, 3배가 뛴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. 하지만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절대로 나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고 했을 때 내가 버는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투자도 굉장히 마찬가지예요. 시세 차익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시세 차익 투자를 처음에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거를 사려고 노력을 하겠죠. 하지만 그거 이후로 내가 여기에 노력을 더해서 시간을 더해서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나요? 못하죠. 이건 컨트롤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. 그럼 뭐 월세형은 조금 더 되나? 월세형은 조금 더 컨트롤이 가능해요. 왜? 매월 월세를 받고 그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돈 버는 걸 갖다가 컨트롤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월세의 비율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죠.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형에 비해서 수익형이 조금 더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에요.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부동산을 갖다가 좀 더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, 뭐 신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사업적인 영역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. 돈을 버는 것도 보통의 사람들은 다 월급만 생각하지만 투자 역시도 사업적인 관점을 접목시킨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. 여기서 하나 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자, 이제 내가 그러면 사업적인 방법을 알았어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드라마틱하게 돈을 확 벌지는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 돈을 어디까지나 그냥 노동을 통해서 내 시간을 더 들여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데는 더 한계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월급은 선택을 안 하고 뭐 온라인 쿠팡,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왔다고 해볼게요. 구매 대행 같은 걸 열심히 했어요. 그럼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번다고 해볼게요. 아마 이 정도 비율만 생각하면 직장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.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5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. 사람을 고용해서 300만 원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.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죠. 물론 딱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3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이게 뭐가 남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? 나는 1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런 구조를 잘 짠다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편하게 돈을 버는 따박따박 수익이 나온 형태도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사업의 구조를 조금만 틀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죠. 물론 여기서 또 사람들이 뭐 사람 쓰는 게 쉽냐 아니면 뭐 사람이 그만두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을 갖다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. 돈이 곧 시간입니다. 파이프라인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고 그걸 통해서 내 시간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난 그만큼 다른 파이프라인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. 이 파이프라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지름길이에요. 자,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팁을 좀 드린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쓰라는 겁니다. 레버리지 너무 유명하죠. 돈 빌려서 활용하는 거죠.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이 사람이 그냥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고요. 아니면 1억을 더 대출을 받아서 2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랬을 때 둘 다 똑같이 수익률이 10% 정도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1억에 10%면 1,000만 원을 버는 거고 2억에 10%면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2억을 투자한 사람은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자율이 4%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. 1년에 1억에 4% 대출은
분들은 8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. 근데 아까 이 사람 얼마를 벌었죠? 2천만 원을 벌었죠. 그럼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도 1200만 원이에요.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었고 한 사람은 1200만 원입니다. 2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겼어요. 이러한 차이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지만 이 웬만한 구조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수익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은 수익률이 계산이 될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대출을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공동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레버리지가 꼭 대출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. 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. 만약에 나 혼자 했을 때 2억이지만 5명이 모이면 10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거죠. 만약에 큰 돈을 넣어서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의 돈이 모여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. 앞서 만약 3가지 관점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오셨을 거예요. 근데 아직 안정적인 부자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도 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유지한다 그러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. 아, 잘 모아야 되겠구나. 잘 꼭꼭꼭 해야 되겠구나. 아, 물론 맞죠. 돈을 갖다가 모으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돈은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. 돈은 흘러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돈을 벌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? 거의 다 묶죠. 그래서 예금, 적금. 그나마 이걸 잘 묶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정도 하겠죠. 물론 부동산으로 묶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이 묶어놓는 것도 흘러가는 방식으로 묶어놓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? 사람들이 묶는다 그랬을 때 어디 하나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, 주식 같은 데 할 거예요. 근데 이 돈이 흘러가면서 나한테 또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로 묶어놔야지 그냥 단순히 뭐 전세라든지 자가의 형태로 소유만 하고 있다.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안정을 너무 추구한다. 난 무조건 안정성이었다. 난 돈 흘러가는 꼴은 못 보겠다.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. 하지만 내가 돈을 갖다가 유지하는 측면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돈을 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.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험을 쌓고 해가지고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돈을 가만히 묶어 놓아서는 안 돼요.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잊으시면 안 돼요. 돈은 묶어 놓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돈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돈 쓰는 걸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. 근데 돈을 쓰는 것도 꼭 써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부자들을 만나서 배워야 돼요. 그런데 그 부자들이 공짜로 만나줄까요? 그럼 그 부자를 만나기 위해선 돈을 들여야 돼요. 자신을 노출한 부자들,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책이나 영상이나 강의나 세미나 같은 데서 만날 수 있겠죠. 그 비용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꼭 배워야 돼요.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쓴 데는 절대로 아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배우는 데 아끼셔도 안 돼요.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. 하지만은 절대 아깝지 않죠. 왜? 저는 거기서 배우고 그걸 실천을 하고 거기서 익혔을 때 더 빠르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을 쓴다 그러면은 무조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. 물론 뭐 파이프라인으로 버는 돈이 너무 적은데 그걸 만들어내기 엄청난 돈을 쓴다? 그러면 안 되겠죠. 하지만 일정 금액을 쓰고 6개월, 1년, 2년이 됐을 때 이 금액 이상으로 무조건 벌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된다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비용을 절대 아껴서도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책을 만드는데 한다 그러면 전자책을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죠. 그럼 전자책을 만드는데 배워야 될 겁니다. 그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내가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그랬을 때 뭔가 광고를 해야 된다. 그럼 광고를 통해서 내가 더 이 브랜딩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보인다. 그러면 그 광고에 따른 비용을 쓰는데 아껴서는 안 되겠죠.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또 더 쓰고 싶다. 큰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로 처음부터는 차나 뭐 명품 이런 데에 쓰지 말고 그 돈을 잘 묶어서 무조건 부동산을 하십시오. 소모성 지출과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익성 지출이 있어요. 중요한 거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에 지출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랬을 때 부동산만큼 수익성 지출이 큰 영역도 없어요. 내가 이거저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억 원짜리 차를 살 수도 있지만 1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랬을 때 1억 원짜리 차는 분명히 나한테 소모성 지출을 계속 발생해요. 하지만 1억 원
얼마짜리 부동산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소모를 하는 역할을 하진 않을 겁니다. 이런 구분을 잘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현명하게 쓴다 그러면은 부자는 확실히 더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.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지 못하실 거예요. 왜? 현재 부자라면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는 않겠죠. 하지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? 아마 내가 이런 식으로 거의 살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.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런 삶에 맞춰서 살고 있는 중이고요. 이런 삶에 맞춰서 살 때 훨씬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. 제가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이 방법에 맞춰서 살면서 더 빠르게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